네, 방송 언어 3주 2차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 이어서 이제 교재 제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구어 화법과 미디어 언어 분석 부분입니다. 네, 교재 31쪽이고요. 강의 자료 3쪽입니다. 강의 자료 3쪽과 이제 그 기본적인 핵심 내용은 강의 자료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나 이런 것들은 교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실은 아마 조금 미리 한번 봐본 그 이제 강의 자료랑 교재를 살펴본 친구들은 뭐 이렇게 그 어떤 그 대화를 경률, 이제 맥심이죠. 어떤 원칙이나 룰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했냐. 괜히 겉멋이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뻔할 뻔짜리 얘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들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사실은 그 인문학이죠. 일종의 인문학을 좀 더 이제 특히 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인문학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어떤 그런 원리 원칙으로 좀 규정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내가 초반에 말했지만 저의 전공은 음성의문론, 좀 더 인문학 중에서는 굉장히 자연과학에 가까운 그런 분야라서 그런지 이런 어떤 이게 좀 사실은 약간 의미론 쪽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작업들인데 이 저자도 이제 뭐 형태 통사 의미하시는 분이라 저랑은 좀 입장이 좀 달라서 소개를 해놨어요. 근데 번역본이다 보니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낯설고 거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아마 교재를 읽어봐도 이게 좀 매끄럽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개념의 틀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그 구어 화법이죠. 대화를 규정할 수도 있는 이런 입장도 있구나. 굉장히 그 뿌리가 여기 이제 연구식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뿌리가 깊구나라는 새로운 분야를 배우게 된다.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의 경률이라고 했어요. 일종의 틀인 것이죠. 틀.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대화의 경률 들 해놨는데 이거 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전체 이론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대화의 경률이라고 했어요. 대화는 구어 화법에서 가장 일반적이면서 비중이 큰 화법의 방식이죠. 근데 경률, 이제 맥심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초창기의 그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라이스의 1975년 협력의 원칙과 경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화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학문적인 용어들은 일상적인 용어랑 굉장히 다른 경우가 있어요. 종교 용어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학문적인 용어들은 일상 용어와 조금 입장이 다른데 기본적인 개념은 같습니다. 대화에서 어떻게 협력을 해서 서로 정보 전달을 잘 하고 또 뭔가 좋은 대화의 틀을 갖느냐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그라이스는 대화의 경률이라고 해서 첫 번째 양의 경률, 두 번째 질의 경률, 그래서 사쪽으로 넘어가 보면 관계의 경률, 태도의 경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양의 경률이라고 하면 원칙이죠. 경률이란 말이 되게 낯설다면 그냥 원칙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화의 현재 목적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말하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뭐 상식적인 거고 넘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생활 할 때 회의나 이럴 때 정말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적재종소에 왜냐하면 회의 중에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또 무능해 보이거든요. 정말 어떤 순간에 회의의 모든 내용을 딱 정리를 하면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나 혹은 정리를 잘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떠들었는데 어느 순간 그러면 안 듣고 있어요. 이제 선생님도 이제 한때는 자녀였고 지금 부모가 됐지만 여러분들 엄마랑 아빠가 막 잔소리하면 귀 닫고 안 듣죠. 안 들리죠. 네. 그런 것처럼 꾸중도 필요한 만큼 탁 해서 정문일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정보, 여기서 정보라고 하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에서 말을 하는 것이고 뭐 이제 간단히 말하면 넘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양의 경률입니다. 질의 경률은 여기서 이제 거짓을 말할까
뭐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거짓 정보들이라고 하는 거는, 대화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즘 뭐 정치권이나 연예계나 이런 말 많은 세계들 이제 보면 한 다리를 건너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화 그러면서 구전, 뭐 그러면서 구전, 사람의 말을 거치면서 윤색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뭐 설화가 되고, 네,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되는 것인데, 중요한 건 너무나 거짓된 정보가 많이 넘쳐나게 되면 그 화자는 굉장히 신뢰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레 경률, 거짓이랑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 적절한 증거가 없는 것은 말하지 말라. 뭔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내고 자료도 내고, 그런데 이제 언론을 믿지 못하는 경우에는 언론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선생님은 댓글이 요새 네이버는 어째 댓글이 다음에는 남아있어 보면 댓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어떨 때는 이쪽 흐름, 어떨 때는 저쪽 흐름.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다음 관계의 경률이라고 하는 것은 대화에서 관련성을 지켜라. 그러니까 갑자기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를 한다든가, 물론 화제의 전환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도 이제 간혹 그래서 기분 나쁜 경우 있지 않아?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쟤는 꼭 내가 뭘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얘기를 하고 다른 친구들 듣고 있는 건데 갑자기 딴지를 걸어.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어떤 악의가 없다면 화법에 문제가 있고, 만약에 어떤 고의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말을 듣기 싫은 친구가 있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태도의 경률. 명확하고 분명히 말해라.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닐까요? 모호성을 피해라, 중의성을 피해라, 간결하라, 조리 있게 말하라. 선생님이 여러분들보다 부모 세대로 돼서 한 30년 이상 더 살아보니까 대화의 기법에서 장황한 화법을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소위 말해서 말싸움에서 지더라고요. 말싸움에서. 그래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아무리 가족 간이나 이런 경우에도 중요한 대화를 해야 할 경우에는 간략하게 논지를 정리해서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족 간이나 이럴 경우에는 화법의 태도도 필요하죠. 네, 아무리 논리적으로 나의 의견을 전달하더라도 마치 엄마나 아빠보다 내가 더 잘난 듯이, 혹은 자식 위에 내가 군림한 듯이 하는 그런 대화의 기법은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라이스는 화자가, 네, 지금 자료입니다. 화자가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하여 청자가 그 의미를 추론하도록 기대하는 의도된 위반을 대화 함축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짜증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대화 함축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간단히 말하면 이게 뭐지? 라는 뜻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라이스는 화자가 명확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달해서 청자가 그 듣는 사람의 의미를 추론하도록 하는 그런 의도된 위반을 대화 함축이란다. 그러니까 의도를 갖고 그렇게 못 알아듣게끔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그게 대화 함축이래요. 사실 이제 함축이라고 하는 것은 함의라고도 하는데 그 문장 내부에 숨겨진 뜻을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뭐 언어학적으로 언표 내적 효력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합니다만, 네. 또 위에서 제시한 경률의 위반을 화자의 의도로 설명하여 언어의 기능이 단순한 정보 교환에만 제한되지 않는 의미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 함축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정보 전달만 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숨긴다는 거죠. 말이 좋아서 함축이지 일부러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대화란 반드시 정보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 함축의 기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 예들을 한번 살펴보면 교재 32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32쪽에 보면 예문 1은 양이 충분치 않아. 양이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선생님은 조금 전에 너무 말 많이 하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양이 충분치 않아서 대화가 이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정보를 전하고 싶지 않아. 사실 이거는 뭐냐면 대화를 끊겠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 예문 2는 불필요한 정보를 남발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개콘에서 나왔던 그 유상무와 유생, 여러분들은 어려서 이걸 초등학교 때 좀 초등학교 여러분이, 선생님 아들이 18인데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또래라 초등학교 때 봤을 것 같은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이 개콘이나 그 개그 프로그램들은 일부러 이런 어떤 동음이어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해서 지금 말하는 대화의 경륜을 위반함으로써 유머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어의 마술사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한번 읽어보도록 하세요. 너무 과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일부러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뢰 경률은 33쪽이 예문 3입니다. 지뢰 경률은 대화 내용의 진실성과 관련이 되는데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대화에서 너무 허황된 얘기만 한다든가 잘못된 정보, 그럼 이거는 대화에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사실 살다 보면 소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선생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도 모르게 거기에 뭐 가미를 하거나 그래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사회생활을 할 때는 정확하지 않을 때는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 조직 내에서 일어난 소문은 타인에게 전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수들 사회에서도 에이 교수가 그랬대 라는 것은 뭐뭐 했대 라는 것은 사실 그거를 전달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전달하면 또 해서 사실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여기는 뭐냐면 뭐 지금 진실성에 위배되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어 예문 3은 결국 대화가 중단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 갔니? 아무 데도 안 갔는데?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던데? 편의점에 갔을 때 왔었구나? 1시간 동안 기다려도 안 오던데? 등등 거짓말 한 거죠. 네. 네, 그런 얘기들이 되고요. 그럼 34쪽에 가면 34쪽의 예문은 언뜻 보면 지뢰 경륜을 위반하는 것 같지 않지만 실제 대화 참여자 김준호와 김태희라는 그런 대화 참여자는 김준호와 배우 김태희다. 그런데 대화 내용을 보면 김준호는 배우가 아니라 파이터 김태희와 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공교롭게 배우와 파이터의 이름이 같은데 이를 알면서도 배우 김태희는 김준호의 의도된 설정에 따라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시청자의 웃음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지뢰 경륜을 위반함으로써 역시 이제 재미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예문 5는 관계의 경륜과 관련되는 거예요. 대화에 관련되는 적합한 이야기를 해라. 예문 5도 역시 그 개콘에 나온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엉뚱한 얘기를 해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 개그를 만들어낸 것이죠. 네. 그 다음에 35페이지, 교재 35페이지 하단에 보면 태도의 경륜이라고 했어요. 태도의 경륜은 간단하고 명료하게 구성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그 밑에 보면 이 태도의 경륜에서 35페이지 맨 밑에 끝에서 둘째 줄, 35페이지 끝에서 둘째 줄을 보면 간결하라고 해서 양의 경륜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정보 전달이나 다음 페이지 36쪽입니다. 설득과 같은 과제 중심적 대화가 아니라 친교 목적이 강한 관계 중심의 대화의 경우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일부러 간결성을 어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친한 사이인데 딱딱 정보만 전달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화는 그 대화 청자, 두 명 이상의 대화 참여자가 어떤 관계이냐 그런 것에 따라서 태도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게 예문 6까지 한번 살펴보고요. 실제로 이제 개콘의 이 자료들은 그러니까 경륜을 어김으로써 개그를 유발하는 그런 예들을 저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37조 레이코프 1977년에 공손성 규칙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손성 규칙은 굉장히 단순해요.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말라, 선택하게 하라,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라. 네, 뭐 이렇게 누군가가 대화를 해준다면 너무나 대화가 재미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 공손성 규칙은 37쪽에 표 밑에를 같이 볼까요? 문화권마다 언어 예절에 따라서 이 공손성 규칙은 달리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럽 문화권에서는 상대에게 강요하지 말라가 첫 번째 규칙이라면 동양 문화권에서는
선택하게 하라는 두 번째 규칙이 강조되고 현대 미국 문화에서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라는 마지막 규칙이 강조된다고 합니다. 글쎄요, 이거는 지금 이 레이코프라는 저자가 이제 본문에서 쓴 것을 지금 우리 교재의 저자가 옮긴 것인데, 글쎄요, 레이코프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각 문화권의 속성을 규정 짓는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공선성 규칙은 문화 상대적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음 1.3 리치 1983년에 나온 논의인데요. 공선성 원리, 또 다른 공선성, 그러니까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게 좀 더 정교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표현은 뭐 텍트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영어 표현들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고, 그러다 보니 한글 표현이 되게 어색하게 좀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은 이 리치의 공선성의 원리는 교재 38쪽에 있고요. 교재 38쪽에 있고 지금 강의 자료 4쪽 함께, 강의 자료 4쪽 함께 보도록 하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치의 경륜 해서 타인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라. 그러니까 뭐 간단히 말하면 남을 배려하라는 거죠. 듣는 사람을. 관용의 경륜, 자신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손해를 최대화하라. 간단히 말하면 내가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상대를 배려하라는 뜻입니다. 칭찬의 경륜, 타인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고 칭찬을 최대화하라. 겸손의 경륜, 자신에 대한 칭찬을 최소화하고 비난을 최대화하라. 동의의 경륜, 자신과 타인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라. 공감의 경륜, 자신과 타인의 반감을 최소화하고 공감을 최대화하라. 네, 이거 뭐 지켜진다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다른 사람들을 잘 배려하고, 근데 일방적, 여기서 칭찬의 경륜이라고 해서 함부로 칭찬하면 안 돼요. 본인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진심을 다하라는 것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대화에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관계의 깊이가 참 중요한데, 진심이 전달되느냐 전달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겠죠. 네, 뭐 얘기는 참 쉽습니다. 근데 지금 공선성의 원리, 공선성 규칙이 레이코프도 있고 리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두 개의 입장의 차이는 5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의 자료 바로 보면 레이코프의 공선성 규칙은 공손한 표현의 사용을 최대화해라 라는 뜻이라면, 리치는 공손하지 못한 표현의 사용을 최소화하라,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레이코프는 최대한 공손하게 예의를 다하고, 그 다음에 리치는 뭐냐면 그렇지 못한 무례한 표현을 자제하라는 것이죠. 네, 이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서 글쎄요, 어느 쪽이 더 나을까? 이것도 아까 방금 말했다시피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지금 교재 38쪽, 네, 교재 38쪽부터 지금 41쪽까지 리치의 그 공손성 원칙, 공손성 원리에 대한 예문들이 있습니다. 뭐 좀 고개가 갸우뚱되어지는 것들이 있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자, 재치의 경륜에 관련되는 예문 7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재 38페이지입니다. 교재 38페이지고요. 예문 7을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바쁘신가요? 시간 좀 내주십시오. 네, 위의 발아는 모두 청자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 위한 맥락에서 사용된 발아인데, 이때 청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에 A는 의문문을 사용하여 결정권을 준 반면 B는 좀이라고 하여 부담의 정도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A나 B나 A는 의문문을 사용해서 B는 시간 좀 내줘 라고 하면 좀 강압적으로 들리잖아요. 시간 내줘 라고 하면, 근데 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조금 완화를 시킨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두 개의 표현 가운데는 의문형이 훨씬 더 좀 간단히 말해서 완곡한 그런 요청이 될 수가 있죠. 네, 이게 이제 재치의 경륜이라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쪽 끝에서 셋째 줄입니다. 38쪽 끝에서 셋째 줄. 재치의 경륜이 청자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반면 관용의 경륜은 화자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예문 8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교재 39쪽입니다. 예문 8. 그만 먹으련다.
할머니 더 드셔야 돼요. 약 드시려면 더 드셔야 된단 말이에요. 됐어, 됐어, 치워. 자, 위의 대화에서 할머니는 손녀가 힘들어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 손녀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데, 이는 청자인 손녀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뭐 그러니까 이때 그 관용의 경륜은 이제 청자의 기분을 배려한다는 것이죠. 뭐 선생님은 조금 이 예문이 제일 좀 못마땅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음 칭찬의 경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계속입니다. 칭찬의 경륜은 청자를 비난하거나 트집 잡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제 칭찬을 해주는 거죠. 맞장구를 쳐주거나. 그러면 예문구는 어떠냐? 칭찬의 경륜에 위배되는 예입니다. 네, 이거 좀 유머러스한데, 경리야, 너 되게 예뻐졌다. 너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했잖아.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어릴 때 공부 잘하는 거 아무 소용없대. 너 요새 뭐 해? 그랬더니 나 검찰청 왔다 갔다 해. 뭐 너 또 사고 쳤구나. 우리 엄마 말이 맞다니까. 아니, 나 서울지검 검사야. 네.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죠. 네. 이건 거의 개콘 수준입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친구라면 안 만나야겠죠. 네, 40쪽으로 가겠습니다. 40쪽에 겸손의 경륜에 해당하는 예문입니다. 겸손의 경륜은 문화권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우리나라의 BTS에게 늘 붙는 말이 humble king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험블하다, 겸손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권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서양 사람들이라고 해서 겸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단 이제 그 겸손의 정도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겸손이 강요된 것이냐, 굉장히 어떤 자기 본의에서 자율적으로 나오는 것이냐의 차이가 있는데, 동양권은 좀 뭐랄까 인위적이고 좀 그런 면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겸손의 경륜 예문 10번을 보면, 이번에 저 전교 1등 했다며? 너 정말 천재야. 천만에요. 다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또 똑같은 답들 감사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그런 겸손의 경륜에 해당하죠. 자, 그 다음에 40쪽 예문 11과 관련된 동의의 경륜입니다. 동의의 경륜은 사실 그냥 그렇다고 해서 동의를 할 수 없는데 그 동의의 경륜을 사용해서는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오로지 나한테 반대하기 위해서만 계속 속된 말로 딴지 거는 합법. 딴지 거. 근데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까운 그 집단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집단이 흔히 가족이라고 하는데, 가족과도 멀어지게 되면 참 이제 어렵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뭐 아마 여러분도 들어봤겠지만, 진정한 친구가 평생에 한 명만 있어도 혈족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 옆에 있어야 하는 사람, 진정한 친구가 한 명만 있어도 그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그 뭐랄까 참 중요한 건데, 간혹 보면 이제 특히 20대에는 그냥 꼭 친하지 않아도 막 어울리는 그런 모임들 속에 가서 막 상처를 받고, 다 경험이 있는 거죠. 왠지 걔 때문에 너무 신경 거슬리고 만나기 싫은데 다른 친구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참 이제 뭐 얘기가 다르지만, 대개의 경우 뭔가 정말 동의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옳은 이야기, 타당한 이야기를 할 때는 설득되어서 동의해주는 그런 어떤 인격적인 성숙함이 필요하죠. 근데 참 그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동의의 경륜, 네. 그래서 동의를 하고 난 뒤에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의견의 불일치를 대립으로 연결시키지 않는 아주 좋은 방법이 돼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아주 지적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도 몰랐는데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간투사처럼 아니 이렇게 말해요. 그렇지 않아? 뭐 어떻게 됐어? 그럼 아니. 근데 긍정을 할 때도 아니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선생님도 혹시 나나 남편이 저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은 아닐까라는, 왜냐면
보통 자녀들의 말하는 태도나 생활 태도, 어떤 성격적인 면들은 사실은 그 가정에서 특히 부모님을 통해서 형성된 경우가 많고 유전적으로 전달이 되지만, 그래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런 간투자는 좋은 방법이 아니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아니는 이미 그 A라는 사람이 너한테 말을 했을 때 네가 아니라는 말을 간투사처럼 집어넣으면 부정의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동의의 경륜을 어기는 것이죠. 진짜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래, 네 의견 참 그럴듯한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도 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게 싸우지 않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고, 그러면 그 상대도 아 그렇구나 라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문 심의를 한번 봐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회의 들어가면 교수님들도 참 쌀벌하게 싸우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참 선생님은 싸우지도 못하고 말 못하고 있는 소심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소심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라고 늘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촌철살인으로 탁 정리를 하고 뭔가를 제안할 만한 능력이 좀 없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죠. 네. 자, 41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감의 경률입니다. 선생님이 이거는 사실 뭐 수업의 내용과는 상관이 없이 경청과 공감은 대화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허접한 이야기더라도 그 소위 그래서 경청의 한 방법 중에 뭐냐면 가만히 듣지만 그래? 그렇군 라고 소위 추임새처럼 넣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뭐 실연을 당했어요. 친구가 한 30분 동안 자기 얘기만 할 거예요. 실연 당했는데 오죽 슬프겠어요. 거기다 뭐 남자친구가 바람나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내가 끼어들기는 정말 어려워요. 끼어들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듣고 너 내 얘기 듣고 있어? 뭐 이렇게 돼버리면은 굉장히 신뢰가 떨어지죠. 그런 경우에 사실 제대로 들어주면서 그 다음에 너 참 힘들었겠구나 막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실은 참 중요하죠. 공감적 경청 참 중요한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우리나라에 아주 위대한 왕이 많았죠. 위대한 왕이 많았는데 조선시대 조선왕조실록에서 이제 우리가 꼽는다면 뭐 한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뭐 세종이고 그 못지않은 뛰어난 업적을 남겼던 왕이 정조입니다. 정조인데 세종과 정조는 참으로 다른 퍼스널리티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일단 지금 이 대화의 방식을 놓고 본다면 세종은 무조건 경청입니다. 신하의 말도 다 듣고 정말 종과 노복들의 말도 다 듣고 자신이 배워야 할 것은 꼭 배우는 사람. 정말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 정말 세종의 유일한 약점은 식탐과 비만 그리고 거기에서 비롯된 당뇨가 아니었나. 소갈병이라고 하죠. 그렇게 절제력이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 먹는 건 못 참았어요. 고기를 너무 좋아했다는 거. 사람이니까 그런 약점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정조는 어떤 사람이냐? 어마어마한 다혈질이고 굉장한 다변가였어요. 그래서 경연이라고 하죠. 새벽 5시부터 신하들과 함께하는 경연을 자신이 주관하고 얘기하고 꾸짖고 그러나 정조는 그럴 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두 리더가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정조가 귀 닫고 산 사람이라면 훌륭할 리가 없겠지만 세종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말수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늘 귀를 열어두는 그런데 귀를 열어둔다라고 하는 것은 대화를 떠나서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얻을 것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레이코프가 레이코프 아닙니다. 리치가 제안했던 공손성 원리와 관련된 그런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손성의 원리지만 레이코프는 공손한 표현을 최대한 사용하는 것이고 리치는 공손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은 브라운과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죠. 조금. 브라운과 레빈슨이 1987년에 체면 위협 행위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교재에 42쪽부터 43쪽까지 있고요. 43쪽까지 있고 이거는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하면 Face Threatening Act라고 하는 건데
즉 앞에 있었던 세 가지 견해들보다는 좀 더 이제 치밀하게 정리를 한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론적인 분류를 하려고 하다 보니 뭐랄까 좀 틀을 만들어 놓고 끼워 넣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 3주차 전제에서 미리 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이론적인 내용이 썩 그냥 그 선생님도 이렇게 막 끄덕끄덕해지지는 않지만 이런 입장이 있다는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1.4 강의 교재 교재 42쪽입니다. 교재 42쪽부터 44쪽까지고 그리고 지금은 강의 자료 5쪽입니다. 네. 브라운 레빈슨의 이 이론은 발화행위, 스피치 액트, 발화행위를 모든 성인 화자가 가지고 있는 체면 위협 행위라고 정의하고 따라서 공손성은 그라이스의 협력 원칙이 이성적으로 위반된 현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선생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간단히 말하면 일단 밑에 예를 먼저 보고 설명을 할게요. 명령 혹은 제안은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발화행위, 비난 혹은 무시는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발화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발화행위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발화행위라는 말은 이때가 주로 이제 행동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걸 어디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행동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모든 개념의 어떤 그 액트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설명하는 행동주의 철학이 있을 때 언어적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이런 철학적 개념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발화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발화 행위는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적이죠. 청자의 체면을.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공손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성적으로 이 위협하는 것을 위반한다는 거야. 위반한다라고 하니까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공손하다는 것은 상대의 체면을 존중해 주는 것이죠. 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공손하다는 것은 상대의 체면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체면 위협 행위라는 개념에서 보면 위반을 한 거죠. 이성적으로 위반을 한 거죠. 이성적으로 위반을 해서 공손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뭘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지. 네. 정말 이 브라운 레빈슨의 그 체면 위협 행위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발화 행위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치나 레이코프는 상대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봤다면 공손이라는 측면에 포커싱을 뒀다면 이 사람은 뭔가 무례하거나 나에게 기분 나쁘게 하거나 명령하거나 그런 상황을 더 무표적인 상황으로 두고 얘기를 한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모든 어떤 발화 행위가 있어요. 근데 그 발화 행위는 기본적으로 듣는 청자의 체면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위협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이 이론에서 배우게 될 건데 그렇다면 공손하다는 것은 뭐냐? 공손하다는 것은 체면 위협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네.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뭐 교재에서 개념 정도만 물어보고 말 거예요. 나도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42쪽에 네. 그래서 42쪽에 지금 넷째 줄 한번 볼게요. 교재 42쪽에 넷째 줄을 한번 보면 지키고자 하는 체면을 소극적인 체면과 적극적인 체면으로 구분하고 명령이나 제안은 소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고 비난이나 무시는 적극적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냥 봐도 명령보다는 비난이나 무시가 훨씬 내 체면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이제 체면 보호 전략인데 아무리 봐도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 혹시 안 본 친구들은 42쪽, 43번 한번 쓱 한번 훑어보고 하고 그 다음에 3차 시에서 체면 보호 전략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고요. 2차 시 수고했고 3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